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혜입니다. 북한이 CNN을 통해서 탈북한 중식당에서 일했던 북한 여종업원들의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애써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는데 북한이 이를 먼저 공개한 겁니다. 잠시 후 이 논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장식한 이 보도, 이 뉴스 주목해 주십시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에 검찰이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먹튀, 공무원들 1000여 명이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과 직원들의 분양 아파트 특혜 이야기인데요. 공무원이 입주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대의 웃돈을 받고 불법으로 되팔았다. 라는 사실을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먹고 도망가는 먹튀 공무원들 이번에 철저히 단속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의견서가 상원에서 결국 채택이 됐습니다. 이로써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가 바로 정지됐고요. 연정 파트너였던 브라질 민주운동당 소속의 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 뭐가 있습니까? 리우 올림픽 대회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 국면을 다스릴 만한 사령탑이 없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인데요.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혼나러 갔습니다. 광주에 혼나러 가서 뭔가 정신 차리고 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라는 기사 제목이 나올 법한데 그냥 혼만 나고 왔다 라는 기사 제목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5.18 비역 참배도 하고 당선자 워크숍도 했는데 과연 이 워크숍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의 입에서 어떤 쓴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왔는지 잠시 후 저희 조직국수에서 생생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어떨까요? 새누리당 상임 고문단이 원내대표단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다. 당 독자적으로 하라. 청와대 눈치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들을 향해서 아직도 친박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소로운 얘기다. 친박계는 그런 거 없다라고 답변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 언제쯤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정은호 게이트 법조 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100억 수임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죠. 그런데 이 최유정 변호사와 강남경찰서가 뭔가 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와 정은호 대표 간의 이 폭행 논란에서 이른바 강남경찰서의 한 경위가 최유정 변호사의 편에 서서 정은호 대표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한겨레신문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장팔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그 마술을 뻗칠 수 있었던 것인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정치면에 실린 자그마한 사진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경기 연천의 전방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수색 비행장을 이륙하기 전 군용 헬기에 앉아서 안전장비 착용을 도움받고 있는 모습인데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안보 행보를 가겠다라고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의 이 제3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공통 책임 회피라는 만평 제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가 통감한다라고 말했던 것과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환경부 장관이 통감한다라고 말했던 것 결국에는 같은 것이 아니냐. 왜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지 못한 건지, 사과할 자신 없는 환경부 장관이 과연 가습기 살균제 국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북한이 CNN에 공개한 탈북 여 종업원의 사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탈북 종업원 가족들이 딸들을 돌려달라라는 단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에 인터뷰까지 했는데 문제는 탈북 종업원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단체 사진을 북한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탈북 종업원들의 원활한 대한민국 정착과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 당국은 그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런 사진만 공개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빨간색 스키니진 등등을 입은 세련된 모습의 탈북 종업원들. 이 사진으로는 누가 얼굴이 어떤지, 도대체 탈북 종업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일부러 얼굴을 가렸던 건데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일부러 얼굴을 가렸던 저 탈북 종업원들의 신원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CNN에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진 중에는 우리나라로 온 여자 종업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탈북하지 않은 여 종업원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사진을 보도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논설위인 정성희 위원님,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신원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정작 북한이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 뭐 하자는 겁니까? 협박하자는 겁니까? 그 남측으로 넘어온 13명에 대해서 그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협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번에 당대회 취재 팀에 들어간 120명의 외신 기자 중에서 CNN만 그 CNN 팀만 북한 당국이 불렀다는 겁니다. 네. 특종이 있다. 특종이 있다? 특종이 있다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가족과 인터뷰를 하게 하면서 더 사진도 CNN을 통해 제공을 했고요. 가족들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남한 측의 가족들을 납치를 했고, 예.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북한 송환을 요구하면서 단식 중이다. 이렇게 이제 가족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이 사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집단 탈국, 그 닝보시 유경식당에서의 종업원들 집단 탈국이 굉장히 아팠구나. 네. 굉장히 그 정권 내부의 어떤 균열로서 굉장히 아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왜 외신 기자들을 그렇게 많이 초청했는지도 또 일단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대라고는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외신 기자를 초청을 해서 당대회를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지만은 마침 이 기회를 이걸 그 계기로 해서 서방 언론을 이용해서 이 유경식당 13명의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 남측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탈북 종업원 가족들이 북한에 남은 CNN에 인터뷰를 한 내용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CNN의 탈북 가족들이 밝힌 내용인데, 지금도 내 자매가 남조선에서 굶주림으로 의식불명일 것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남조선 괴뢰 범죄자들을 찢어버리고 싶다. 탈북 종업원 가족인 리분 씨는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 행동이 아니라 납치다. 지금 계속 북한 당국은 납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 딸이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요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설령 내 딸이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어머니는 딸들이 살아있는지 만나서 알고 싶다. 탈북 종업원 어머니 김혜선 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 측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 당국에 의해 잘 기획된 이벤트였다. 당대회 취재를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을 때 특종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인데 하고 보니 이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지금 이 사진이 논란입니다. 우리는 애써 얼굴을 가렸는데 정작 북한 당국에서 뭐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떡하니 사진을 공개했어요. 네, 국내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방송에도 또 나오게 됐는데 저는 뭐 그 중에 누가 남해 온 사람들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괜찮죠.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납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혹시 한두 명이라면 납치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번 우겨볼 만할 거예요. 네. 그런데 13명이었던가요? 13명을 납치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납치해본 놈이 납치라고 우기는 거예요. 납치해본 놈이 납치라고 우길 수 네. 있다. 신상옥, 최은희 씨 납치했던 거 우리 정말 놀랬죠. 아, 그렇죠. 놀랬죠. 그리고 일본인들도 납치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참 민족의 비극이다. 네. 부모를 버리고 와야 될 정도. 이 사람들이 그냥 이쁘다고 뽑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당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납치를 만약 시도했다면은 뭐 발악을 하고 대단했겠죠. 예. 공항에서도 난리 폈을 거예요. 들어오는 모습 보세요. 갖춰가지고 입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발적인 것이 분명하다. 납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다만 부모를 버리고 왔어야 할 그들의 심정 또 뭐 사실 이렇게 이제 뭐 거짓 인터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딸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거면은 정말 민족의 비극을 우리 함께 보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 이 인터뷰에도 이 어머니 보세요. 예. 잘 차려입고서 하려고 이쁜 한복을 하나 이제 입고 하죠. 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러네요. 아,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동조의 느낌이 없는데 이것까지도 CNN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 이런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탈북 가족 인터뷰를 한 CNN조차도 윤태곤 실장님 속았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잘 기획된 이벤트였다. 특종거리 준다고 해서 갔더니 결국은 이거 인터뷰 시키더라. 북한 당국이 이제 어떤 목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컨대 과거에 이제 탈북, 그다음 북한이 이제 뭐 중국에서 송환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북한이 이제 뭘 안 알리려고 했어요. 조용조용하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뭐 국제사회에 대한 광고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북한이 바깥하고 끈을 완전히 다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식당을 뭐 줄인다든지 하고는 있지만 완전 없앨 수는 없고 또 뭐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들이라든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죠, 실은. 예. 내부 단속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 예. 그리고 이제 다 이 사진을 낸 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야 이 얼굴 봐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친구나 뭐 친지나 학교 동창이나는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 이렇게 다 오픈이 된다. 우리로 치면은 신상이 다 털린다. 이런 예. 걸 보여주는 거겠죠. 내부 단속용으로. 탈북할 생각 추호도 꿈에도 꾸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김병민 전 의원님. 그런데 그 CNN에 인터뷰를 한 가족의 내용을 보면 강요받은 내용도 분명 있겠지만 탈북 종업원 어머니 김혜선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 행동이 아니라 납치다. 라는 앞문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세뇌가 되고 주입이 된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 이 말까지는 북한 당국이 미처 못 막은 것 같아요. 설령 내 딸이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딸들이 살아있는지 만나고 싶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네, 부모는 아마 알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하고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북한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 다 알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본인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써주는 메시지 그대로 읊을 수밖에 없겠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서 그 사회에 잘 정착해갖고 내 딸들이 잘 살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겠습니까? 저는 저기 나오는 부모들의 영상 메시지들을 보면서요.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안에
그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집도 과연 저분들이 사는 집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굉장히 잘 정돈되고 차려진 세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손목시계도 나오는데 예. 과연 저런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가 이것까지도 모든 게 다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만들어낸 이 모든 허구의 상황들을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서 넘어온 우리 탈북자들이 한 3만 명? 예. 3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납치당했겠습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꿈과 희망을 찾아서 탈출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고요. 이런 북한의 체제에 진짜 저는 늘 믿고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해외에서 저희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탈북은 아니고 북한 종업원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암암리에 알고 있는데 넘어오십시오. 넘어오십시오. 북한 저 체제에서 더 이상 숨죽이며 참지 마십시오.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지은 김정은이 주문으로 맨손으로 지은 이 백두산댐 3호가 결국에는 붕괴 직전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북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애환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일 전투에 동원이 됐던 평양의 주민들에게 그래도 이번 당대회 때 뭔가 특별한 거를 특별 배급으로 배급해 주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았다는데요. 일부 주민들 혹은 당대회 3,500명 참석자 중 일부에게는 그래도 당대회인데 36년 만에 당대회인데 김정은이가 뭐 위원장에도 올랐다는데 적어도 아리랑 TV 한 30인치 이상의 이 LED 평면 TV는 주겠지. 이렇게 휜 건 바라지도 않아. TV 휜 거 요즘 나오잖아요. 평면 TV는 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남한 언론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TV가 웬 말입니까? 북한 당국이 TV 대신 주민들에게 특별 배급으로 나눠준 특별 배급품이 뭔지 아십니까? TV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치약, 메이드 인 차이나 칫솔, 그리고 평양 술. 이게 특별 배급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서도 저급의 치약 칫솔이 배급됐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이 저급의 특별 배급품 치약 공짜가 아니라 유료. 돈 주고 사서 배급해라.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저급의 칫솔 역시 공짜가 아니라 돈 내고 사라. 그리고 이 술 역시도 돈 내고 사라. TV를 기대했던 여러 북한 주민들은 화가 나서 돈 내고 특별 배급품 안 받았다고 합니다. 윤태곤 실장님, 북한 경제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LED TV는 전체 배급하는 건 아니었겠죠. 애초에. 그렇게는 못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가 당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3,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뭐 당 대의원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앙위원도 있고 일반 대의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나눠가지고 이제 뭔가를 선물이 됐든지 포상을 하겠죠. 그런 건 예.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눠서. 그럼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뭐냐는 건데 말하자면 북한은 축제지 않습니까? 북한 예.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축제니까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도 인민들한테도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나눠주는 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게 뭐 소고기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설탕, 예전에는 예. 이제 뭐 설탕, 뭐 쌀 이런 거였는데 그럼 이번엔 뭔가 좀 기대를 했을 텐데 근데 보도를 보면은 일부 주민들한테는 북한산, 중국산도 아니고 치약, 칫솔, 술 정도가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예. 뭐 아주 어려운 시기, 뭐 90년대처럼 지금 뭐 아사자가 속출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데 뭐랄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에 맞춰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1kg당 쌀 가격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쌀 1kg당 4,600원인데 이 치약, 칫솔, 술, 요 특별 배급품을 배급받기 위해서 내야 할 돈이 북한 돈으로 1,500원. 그러니까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 배급품 나는 기분도 나쁘고 돈도 없어서 안 받겠다라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밝히고 있는데 한 소식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엔
교복이 당으로부터 주어져서 야, 이게 웬일이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던가 김병민 의원님 예. 내 딸에게 지급된 교복도 돈 내라고 하는데 품질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른다. 조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아니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만들어 입고 말죠. 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그 공산당 체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게 나쁜 점이 있지만 유일한 장점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양극화에 시달려가고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다 같이 잘 살지는 못해도 평등하게 좀 못 살면은 차라리 옆에 사람 보면서 배라도 안 아프지. 네. 근데 북한 사회가 지금 보면은요, 저 평면 TV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당대에 참석한 사람 일부는 나눠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부 간부들 있잖아요. 예. 지방에서 또 높은 출신의 간부들은 세탁기도 나눠준대요. 세탁기도 나누니까. 그런 소문이 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잘 사는 간부들은 좋은 거 주고 또 우리 계속해서 북한 노동당 대회 보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노동당 대회의 주요 간부들을 봤을 것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호가호식하고 그리고 진짜 못 사는 일반 인민들은 70의 전투로 온갖 갖은 노동, 고초 다 시키면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저런 정말 갖다 줘도 쓰고 싶지 않은 것들 갖다가 돈을 내고 살아.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그러니까 되냐.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북한의 현재 현실이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북한 경제 사정이 형편없었으면 당대회에서 연설을 할 때 김정은조차 이계진 전 의원님, 우리 북한 경제, 특히 평양 경제가 한심한 수준이다. 배급이 유상이었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유상이면 이미 배급이 아니에요. 배급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배급 주던 시대가 차라리 그립다는 거죠. 배급이라도.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한심한 정도의 수준의 얘기라서 저게 사실일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남한 사람들은 저런 걸 안 믿지?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곳을 탈출해서 서울 쪽에 와 사는 사람이 28,000인가 그렇게 돼. 3만 가까이 된다고.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가끔 봅니다. 저희 채널A에. 사실일까? 저조차도 그럴 정도인데 그분들은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사실이 아니면 여기를 왜 도망와서 여기 가서 하느냐. 이게 지금 얘기도 들으면서 그래도 나라라는 조직인데 정말 저 정도일까? 근데 사실입니다. 댐 붕괴 얘기가 나오잖아요. 붕괴할지도 모른다. 여러 해 전에 국회의원들 중에 그 연탄 보일러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갔어요. 예. 저 민간 차원에서 가는 거 있죠. 그거 동네를 가다 보니까 뭘 짓는데 한 10명이 한 사람 지휘하에 뭘 이렇게 짓고 있는데 십장이라고 하는 조장 한 사람만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예. 나머지는 돌멩이를 갖고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망치가 없어서. 아하.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직접 보고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온 얘기가 사실이다 하는 건 알 수 사실이다. 있는 거죠. 사실이다. 사실이다. 참담한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3만 명이 도망 오겠습니까? 예. 당대회가 끝났는데 네. 그 당대회에 참여했던 외신 기자들이 이제 당대회가 끝난 직후 평양이 얼마나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각자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외신 기자의 보도 내용 저희가 번역해 봤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당대회 첫날 소식. 내가 평양에 있는데 북한 당대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국의 뉴스 통신사 통해 봐야 했다. 말이 되냐. 모든 일정이 북한이 지정한 안내원 지시로 이루어졌다.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기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애나 파이필드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대회 현장이 아닌 병원과 공장, 평양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는 지하철역을 방문해서 선전성동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을 억지로 봐야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니클러스 워드햄스 기자의 보도 내용도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소름 돋는데 임순 변호사님, 북한의 한 간호사가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는 새 쌍둥이의 그 가녀린 인큐베이터에 있는 손을 잡아서 기자들에게 흔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오싹했다. 평양은 인큐베이터 아기까지 동원하는 진열장 도시다.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와
보여주려는 것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건 취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보여주는 것만 봐더라도 황당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네. 일단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 질문 많이 못하게 하고. 당신은 질문을 많이 해서 까탈스러워서 힘들다라는 불평이 들어옵니다. 병원을 갔다라고 하는데 예쁜 병원에 환자가 예쁜 분홍색 잠옷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예. 옆에 환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물병조차 없습니다. 가짜 과연 환자다. 진짜 환자인가? 그 다음 일단 예쁜 분홍 잠옷이 웬일입니까 병원에서? 그러게요. 그 다음에 가장 끔찍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미숙아들, 인큐베이터 있는 아이들, 외부 공개하고 함부로 접촉시키면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는 그 아직 미숙아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충분한 만큼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기 예.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외부 공개하고 접촉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이 인큐베이터를 열고 아이들 손을 잡고 외신 기자들한테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절초풍했다. 기절초풍한 거죠. 예. 그 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미숙아를 저렇게 선정용으로 쓸 수 있느냐. 해서 그리고 또 한 기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으로 나왔었는데 공항에 오던 한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 기자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뚱뚱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바로 추방 조치됐죠. 바로 영국의 BBC 방송의 기자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참 정말 북한이란 나라는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초청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한심한 모습만 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말밖엔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리면 남들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만 눈을 가린 채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사실을 자꾸 감추려 했지만 사실은요. 못 감추는 법입니다. 오히려 더 드러났습니다. 예. 정성유 의원님, 사실은 아무리 감추려도 감출 수 없다. 그렇죠. 사실은 120명의 기자들이 갔으면 기자들은 사실은 경쟁을 합니다. 특종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데 저런 상황에 몰아넣고 기사를 쓰라고 그러면은 괴롭죠. 위에서 데스크는 쪼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닌데. 네. 압박. 예. 기자 용어죠. 전문 용어죠. 예. 예. 좋은 기사를 써내라고 할 텐데 지금 저렇게 주어진 망고만 가지고서 기사를 써내야 되는 기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그 기자들이 그 북한 당국에 보여주려 하는 모습의 틈을 뚫고 쓴 기사들이 지금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병원의 모습이라든가 인큐베이터의 모습이라든가 많은 기자들이 오바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싸죽이고 싶다. 싸죽이고 싶다. 그런 코멘트를 받아내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 언론 세계에 있는 기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언론과 그 자유세계의 언론과 그런 독재 정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치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 탄압이고요. 그 진실이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죠. 칼라 TV를 기대했을지 모른 일부 주민들. 아니 어쩌면 칼라 TV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을 북한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 동포들만 점점 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통일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부장판사 출신이 얼마나 대단하면 본인을 체포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을 할퀴고 막말을 퍼붓고 부장판사 출신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변호사로 개업해서 10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수임료를 챙길 수 있을까? 김병미 전 의원님. 예. 최우정 전 부장판사, 현 변호사 결국 긴급 체포됐는데 체포될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할퀴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예. 안 왔어요. 예,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안 오고 어디가 있었냐. 전북 지역에 있는 모 병원, 지인의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기 지인의 병원. 예, 지인의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태를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러 갔죠. 간 상황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장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말 명명백백하고 깨끗하다라고 보기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체포한 경찰관의 얼굴을 핥히고 체포한 경찰관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퍼붓고 예.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장판사 출신이야.
근데 그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문학소녀로도 정평이 나 있었던 분이고 예.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인가요? 이런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왔던 그 유력하게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추앙받던 법조인들이 어느 순간 이 범죄에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장면이 현실인지 현실의 내용이 드라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결국은 이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이 됐는데 최유정 판사가 결국은 이제 법정에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께 진짜 진솔한 모습들을 보일 때만이 본인도 좀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재까지 나온 모습만 갔을 때는 최유정 변호사 한 사람 때문에 법조계 전체의 위신이 완전히 다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로 상식 밖의 행동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윤태곤 실장님,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었다라고 이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이 최유정 변호사는 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거죠? 이분이 지금 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보면은 어떤 강력 범인 같은 경우에는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고 이런 걸 많이 보지만은 이런 뭐라고 합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경우에 도망가는 경우는 있어도 왔을 때는 순순히 보통 가고 뭐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도망갈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보통 순순히 이게 따라가서 이제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좀 형량을 낮추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쓰게 마련인데 예. 여기서 뭐 물어뜯고 뭐 할퀴고 했다는 것은 참 상식 밖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완전히 이제 자기 방어선도 무너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 뭐 그런 걱정도 되는 게 얼마 전에 저 옥시의 그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할 때 법원에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속영장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바깥에서 어떤 더 안 자해할까 좋은 봐. 자해라든지 이런 자기에 대한 이런 걸 할까 싶어서 급하게 구속영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 예.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저는 이게 수사도 수사지만은 이분 본인을 위해 가지고는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관찰 내지 감시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체포가 돼서 잘 나가던 여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독방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는데 정성희 위원님, 지금 뭐 심리 상태를 좀 진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독방에 처해졌다는데 이 독방은 뭐 특혜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자해를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여기 자세히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화이트 칼라 범죄들은 소위 범털이라고 그러죠. 저걸 일반 자범하고 섞이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아까 말한 자해 위험성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른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방에 독서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박스가 놓여진 그런 독방에 지금 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심리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유정 변호사 정말 엘리트 컷이죠. 아까 말한 그 전주에 있는 그 병원에서 했는데 아마 그쪽이 고향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잘 나가는 부장판사고 뭐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정말 거칠 것이 없고 또 방송 출연도 자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와 뭐 동을 다 가진 거니까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어려움도 없었거나 최초의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아직도 부장판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장판사 이런 거를 갖다가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도 누가 일으켰습니까? 본인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그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씨가 수임료를 갖다가 100억을 본인 주장에 따르면 100억을 줬는데 예. 왜 나는 이렇게 실형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있느냐라고 거 갖다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면담을 하다가 이게 때린 거죠. 정유정 변호사를 갖다가 때렸다고. 최유정 변호사를. 예. 정유정은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시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본인이 고소한 거예요. 최유정 변호사 스스로가 고소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폭행을 당해야 되냐고 맞다가 고소를 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네.
본인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 객관적인 시각의 결여가 있었고 결국은 이 사안 모든 것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이 있었던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충격이 더 컸던 걸까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인 최우정 전 부장판사. 과연 어떤 이력의 소유자인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00억대 법조 미리 최우정 변호사는 누구? 잘 나갔습니다. 서울대 법대. 그 유명한 서울대 법대. 고대법대도 아니고 연대법대도 아니고 서울대법대. 졸업 2년 만에 95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1998년 연수원 성적도 좋은 것 같아요. 서울지법 판사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부장판사에 승진해서 정말로 승승장구 길을 걷습니다. 2014년 2월 돌연 변호사로 전향을 해서 대형 로펌에 입성을 하고요. 6개월 후 서초구 법원 청사 앞에 개인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2007년에는 대법원이 발간한 월간지가 선정하는 문예상 대상을 수상해서 문학판사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고 법조 전문지에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 이 문학판사와 잘 나가는 변호사, 능력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 최우정 변호사의 이력을 보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네. 최우정 변호사가 평소에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약점을 캐고 다녔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약점을 캐고 다녔다? 뭔가 100억 원을 돌려주기 싫었던 겁니까? 여차하면? 그 전에 잠깐 좀 칼럼 이야기를 하자면 예. 칼럼에 기고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어떤 하죠. 내용이요? 사람의 행복은 돈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뭐 이런 내용의 칼럼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럼 100억은 돈도 아닙니까? 참 재밌네. 네. 이제 아마 그게 얘기 계속하세요. 근데 그게 법원 있을 때 판사 있을 때 쓴 글인데 사람의 행복은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마 판사였을 때 쓴 글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와서 원래 광장에 있었죠. 광장에 있으면 원래 정관들이 대형 로펌에 있다 보면은 네. 안정적이긴 해요. 월 수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덜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개업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개업을 하신 거죠. 개업을 하고 역시나 뜻대로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법원 있을 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시석이 된 것 같아요. 행복은 역시 돈이다. 네, 행복은 역시 그만한 돈이 없었을 때는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거죠. 이 돈이 이런 행복을 줄 줄이야. 이게 돈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병이라니까요. 얼마나 그랬는데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어쨌든. 네, 이게 최우정 변호사가 지금 정은호 대표의 동생 등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혹시 최근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묻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 있는 것은 없느냐? 없다라고 해도 뭐 이러이런 문제는 없느냐 하고 자꾸 문제를 캐고 다녔는데 변호사가 자기 네. 클라이언트 회사에 오히려 약점을 캐고 다녔다? 근데 이제 그거는 둘 다일 수 있어요. 미리 자문 변호사로서 미리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한다는 명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정 대표 쪽 입장에서는 우린 자문 변호사 뻔히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건을 묻느냐. 이것은 혹시 우리의 약점을 알기 위해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를 면접할 때마다 몰래 녹음을 했다라고 하죠.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을 했다? 녹음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혹은 뭐 정 대표의 측근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은호 리스트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점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뭐랄까요? 혹시 정 대표의 약점을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100억 원을 돌려주기 싫었던 것 아닌가라고 이제 기사는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가관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 같은 면들이 보여요. 연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특징이 보여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광고 모델 대준 거야. 감사한 줄 알아. 정치인들도 내가 당신 만나준 거야. 감사한 줄 알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좀 뭐랄까 두고두고 이렇게 퍼먹을 수 있는 이런 밥그릇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네이처 리퍼블릭하고 정은호 이 대표에 돼가지고 왜 며칠 전에 봉으로 여겼다. 정 의원님이 이게 소개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앙일보 칼럼에 나왔던 건데 법조계에서는 한 이 양반이 2, 3억 정도만 썼으면 나올 수 있었을 건데 한 50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달라붙고 또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뭐 도박도 좋아하는 것 같고 예. 계속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최유정 변호사의 생각을 추측하자면, 봐라. 100억 그냥 주네. 앞으로 그냥 봉으로 삼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화수분이죠, 있다. 화수분. 그러니까 정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 아까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유정 작가가 그 새로운 신간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꾸만 헷갈리는데 네.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장 판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전관의 그 어떤 그 약발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소위 말해서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뒤늦게 이제 돈 버는 재미에 이제 맛을 들인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한 번에 거액을 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통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른 기업 회장들을 계속 소개받았다는 거잖아요. 아하. 여러 사람, 지금 보도된 것만 2사람을 더 소개받고 내가 빼주겠다. 그 다른 기업 회장들을 소개받으면서 계속 사건을 수임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만나긴 했지만 수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볼 때 본인이 전관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거액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큰 후유증을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법원에서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죠. 가족이 아파서 내가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빨리 벌고 지금 저는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렵니다라는 마음으로 원래 나왔다라고 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와서 좀 빨리 큰 돈을 벌고 빨리 변호사를 좀 관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리를 수를 쓴 건데 뭐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 같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면은 수임료 약 100억 중에서 30억은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받은 돈은 약 70억이 될 텐데 70억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다 국가에게 몰수가 될 예정입니다. 몰수가 되는군요. 이기진 전 의원님, 원래는 전관 예우만 해도 참 우리가 뿌리 뽑으려고 하고, 제가 기자로서 엄청 많이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하고 보도를 해도 뿌리 뽑히지 않는 게 전관 예우 한 건만 해도 이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경찰의 팔을 물어뜯고 뭐 이런 막장의 모습들. 근데 뭐 잘 나가던 부장판사에서 지금 뭐 감옥에까지 가는데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고 있군요. 보니까 다양한 인생 경험. 내가 글 뭐라고 썼다 그랬죠? 돈이 행복이 전부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법정 스님의 글이 왜 유명하고 법정 스님이 존경받는지 아세요? 그분이 문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 쓴 글과 하신 행동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필집을 여러 권 냈지만 쓸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문장이 있을 때는 좀 주저합니다. 그렇게 글 썼습니다. 스님한테 배운 건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써놓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글 100번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한테 재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전관 예우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이상한 재판을 받았을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또는 요즘에 나온 이 화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검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누구나 다 화려한 왕년은 있겠지만 왜 꼭 법조계에서는 이 왕년이 현재까지 통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집단 반성문을 쓰자라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쓴소리가 나왔는지 광주 시민들의 돌직구를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선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결과는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 하품 나오시니까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재미가 없죠. 분명한 것은 그동안 누릴 대로 누려왔던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최선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이라는 차선의 신생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민주당에 텃밭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험지가 되어서 다음번 공천하실 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 잘 공천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면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여지없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전체적인 시간 78분 동안 이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러는데 정말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고요. 예. 광주에 국회의원이 총 8명 있어요. 근데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는지 참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이 과정에서 쓴소리들을 내뱉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거는 결국 총선 실패가 왜 실패했는가. 거기서 바로 김종인 대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누구 맘대로 우리 당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셀프 비례대표 공천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참 가관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관인 건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와갖고선 쫙 한번 좌장을 정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 이게 어떻게 민주정당이냐라고 하면서 이 당은 역시 친노당이다. 예, 과감 없이 진짜 여지없는 돌직구를 한 78분 동안 날렸다는 건데 여기에서 아마 이 5명의 광주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모양인데요. 이분들이 더 기분이 상했을 거는 여기 모인 당선자들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예. 쓴소리 당연히 듣기 싫죠. 근데 듣기 싫으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는 거 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하품을 하고 있고 또 당선인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가서 쓴소리 해달라고 모셔놔서 쓴소리 진짜 했더니 너 쓴소리 하네? 듣기 싫네? 이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이제 5.18 광주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식이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이 두 당에서 대권을 향해서 뛰는 모든 분들이 광주로 모이게 될 건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광주의 성남 민심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당선자 워크숍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 기사가 보도된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서는 아직도 멀었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기사 제목 혼나러 간 더민주 정신 차렸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혼만 났다. 윤태호 시장님. 저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를 각각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 아까 김병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광주 사람들이 이제 쓴소리를 아직 들을 준비가 약간 덜 돼 있구나. 뭐 의원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일부 지지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제 전국 정당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호남당 탈피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플러스 요인을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맞을 때거든요. 호남에서 회초리를 맞을 때예요. 회초리를 맞아야지 이게 회초리 때리는 분이 반 분이라도 풀리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새누리당 이야기하겠지만 새누리당 지금 회초리를 안 맞고 있고 예. 피해 다니고 있어도 더 문제거든요. 지금 맞을 때인 거고 저는 오늘도 어제 오늘 잘 갔다고 생각한 게 다음 주가 5.18이지 않습니까? 5.18 가지고는 또 그 행사하는데 이런 회초리 맞는 것도 좀 이상하고 미리 이제 맞고 또 5.18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게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정성희 위원님.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 참패 이후에 광주 시민들의 버림을 받았는데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 시민들은 더 더불어민주당 찍을 생각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막 쓴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때 여론이 이랬죠.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광주가 호남이 나를 버리면 내가 대선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광주 호남 민심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나왔는데 괜찮은 사람이 나왔다. 특히 뭐 이용섭 같은 부분은 예, 이렇게 양양자나 이런 부분은 아마 괜찮은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아이고 내가 자네 찍으려고 했는데 예. 당신 찍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나온대. 본인이 얘기하고 갔어. 그다음에 여론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럼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호남을 찾아간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되돌리기에는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 다른 대안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호남을 피해가면서 다음 선거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간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세비
5월분 세비, 이틀치 세비가 6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아서 서민들의 채권, 부실 채권을 소각하겠다. 그래서 123억 원의 악성 채권을 국민 세금으로 없애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또 논란이에요. 과연 국민 세금으로 채권을 없애서 부실 채권을 없애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결국에는 또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첫 달치 세비 중에서 66만 원씩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모아서 이제 서민 채권을 이제 소각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김종인 대표의 그 공약입니다. 예. 경제민주화 공약인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서민들의 그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라는 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오죽하면 그걸 못 갚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상징적으로 아주 악성 채권에 대해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소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거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주목한 거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뭐 다른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도 갔어요. 광주로. 사실 근데 그래서 저도 어저께 화면을 봤거든요. 5.18 기념 묘지에 간 거. 근데 사실 왜 갔는지가 조금 왜 갔는지 그래서 제가 광주랑 시랑 같이 뭐 MOU 체결하는 거나 예. 상호 방문이나 이런 게 있는지 봤더니 그건 없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이게 좀 박원순 시장이 좀 다권 주자로서 초조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5.18을 앞두고서 묘역을 방문한 건데 이런 내년에 앞두고서 잠룡들의 이렇게 행보에 있어서 광주 호남을 피해갈 수 없는데 뭔가 맡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초조감이 드러난 것 예. 그런 거는 한번 살짝 눈여겨봤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문 목적이 뭡니까, 임선 변호사님?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들이 다 갔대요. 저는 세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 세비 66만 원씩 모은다는 거는 이제 국민의 세금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에서 66만 원씩 내면은 악성 부실 채권은 1억 원짜리도 굉장히 싼 값에 돌아다니거든요. 원래는 채무가 원래는 1억도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 1억인 거죠. 1억짜리가 여길 팔리고 저기 팔리고 저기 팔리면은 마지막에 갖고 있는 추심업체는 한 60만 원에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비에서 그 60만 원씩 빼서 서민들의 채권을 1억씩 탕감하면은 우리가 모두 의원이 123명이니까 123억 원은 낙성 채무가 예. 탕감되지 않겠냐라는 이거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늘 주장하던 야 국회의원들 뭐해? 당신들 세비 깎아. 이 특권 내려놓게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세비가 결국 세금으로 주어지니까 같은 거긴 한데 박원순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제 윤태곤 실장께서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조금 급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를 방문했어요. 대권 플랜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게 대권 플랜에 시동을 걸자니 시정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할 거냐라고 라는 이제 욕을 먹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시정만 가만히 열심히 하자니 아니 그럼 당신이 이제 큰 꿈을 버렸냐라는 또 이게 이런 압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 측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박 시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혹여 기회가 오면은 마다치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될 걸로 주위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건데 아마 뭐 남경필, 안희정 이런 사람들도 비슷하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박 시장한테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남경필, 안희정 이런 분들은 요새 자기 도정이나 시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뚫어 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제 박 시장도 서울시에서 뭘 잘해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면 아니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대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번 광주 행보 같은 경우에 좀 뜬금없어 보이죠. 좀 뜬금없어 보인다. 다른 야권 주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최전방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시죠. 저희 국민의당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IT 보안을 의들이 아시죠? 컴퓨터 쓰려면 보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도 몸에 배어 있어서.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어플로 들었어요?
연대가 체질인가 봅니다. 대표가 자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국민의당이 이제 안보를 챙기겠다. 네. 오. 100번 플랜에 진짜 시동을 제대로 걸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야권 주자들이 그래도 안보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안철수든 박원순이든 누구든지 다 환영입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탈당하면서 얘기를 했죠.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새 정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 등 다독여주고 전화 한 통 했다고 안보 정당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개성공단 철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안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안보에 관심이 있고 더 적극적인 보수, 안보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좋지만 이거는 보여지는 형식상의 이미지일 뿐이고요.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통일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 국민의당의 철저한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 모습들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정성희 위원께서 최유정 변호사 얘기하면서 범털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중국의 범털들의 호화 옥살이 생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거나 호텔 주방장표 샥스핀을 먹는가 하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옥살이가 호화스러운지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친청 감옥이라고 여기 중국 베이징 자금성 외곽에 있는 친청 교도소인데 현재 친청 교도소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도, 그다음에 천냥위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원 등등이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임윤선 변호사님, 이른바 그 범털, 개털이 아니라 저 범털이라는 단어 처음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범털이? 개털이 아니라 호랑이의 털, 범털. 호랑이의 털. 그래서 그럼 범 뭐라고 해야지 왜 범털이에요? 범털이 더 와닿잖아요. 개털, 범털. 그렇군요. 근데 얼마나 이 범털들이 호화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름이 있어요. 예. 보라카이. 보시라이. 죄송합니다. 보라카이는 신혼여행으로 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시라이가 있습니다. 보시라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괜찮아요. 예. 중국의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예. 안타까운 게 중화권에 있는 매체가 아니고 미국의 서버를 둔 매체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가능했다라고. 내부 고발이 이래서 가능한 거군요. 네, 미국의 서버를 둔 사람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하면은 보시라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의 하루에 4끼를 먹는다. 하루에 4끼 먹는다. 아침은 우유를 먹고 밤에는 야식을 먹고 예. 반찬도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저녁은 반찬도 탕 하나를 먹고 후식도 꼭 챙겨 먹고 근데 가끔은 샥스핀도 먹는다. 샥스핀. 야, 샥스핀을 할 때는 바로 호텔 조리장을 불러서 호텔 셰프를 통해서 직접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보시라에게 지급되는 음식이 하루 식비가 약 우리 돈으로 36,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약 36,000원의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서민들의 4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보시라이는 이뿐만 아니고요. 전용 휴대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원할 때마다 수시로 통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예. 가족의 면회도 허락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중국의 범털이니까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등소평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홍위병이 이제 때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유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살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반성으로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조자양 같은 사람이 숙청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이런 정치범에 대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라는 게 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런
뭔가 합의 이런 게 이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그래서 기사에 소개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날개가 꺾인 권력자들을 왜 처형을 하지 않고 마치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게 해주느냐에 예. 대해서 이거는 중국의 권력자들은 날개가 꺾인 정적을 굳이 죽여서 복수에 악순환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범탄들 전용 감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 이기진 전 의원님. 좀 전에 우리는 부장판사, 고검장 출신들은 체포가 될 때도 경찰의 팔을 물어뜯고도 아무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른바 범털들은 호화롭게 생활하는군요. 글쎄 뭐 그런 그 연원이 있군요. 예. 보호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벌을 받는 이유에 상응하는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왜 저렇게 하는지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샥스피인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상어 지느러미. 맞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줄 알고 샥스피인 그러지만 샥스피인 잘 모른다. 맞습니다. 예. 중국의 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에 특성이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 자유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은 아주 힘들게 해놓고 창을 뚫어놓고 자기가 있던 그 고향을 보게 이렇게 해줬대요. 잔인하게. 잔인하게도. 예.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곳이 보이게 해놓고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고 예. 환경도 나쁘게 하고 감정 그렇게 고문이네요. 예. 그런가 봐요. 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기도 그 차별이 있군요. 예, 이른바 이 중국판 금수저, 흑수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딜 가든 이 모모 출신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일 모레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두고 오늘 이런 기사가 실려서 피나리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편을 잡겠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교사의 절반에 그쳤다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물론 뭐 다시 태어나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교사의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다라는 답변인데 이게 점점 답변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교사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명했던 교사들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선생님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한 교사들이 많다는데 이기준 전 의원님, 스승이 되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성픈 일이에요. 그렇죠. 교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20%가 다시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그랬다잖아요. 농담으로 교장이 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교장이 되고 싶다. 평교사가 되고 싶지 평교사는 되고 싶지 않고. 우리를 끌어가는 거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교직 불만족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 혹은 내 은사님들 전화드리고 좀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곧 주말이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